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부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애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셨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겁니다. 돈을 잘 벌어서, 얼굴이 예뻐서, 집안이 좋아서, 정이 들어서, 상대방이 잘해줘서. 과연 진짜일까요? 베로니카 피츠제랄드 같은 정서 중심 부부 치료를 제안하는 심리학자들은요, 놀랍게도 부부 선택의 열쇠에 어린 시절의 애착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의식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에게서 결핍된 것을 배우자에게 던져서 배우자에게 과잉 보상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마치 내 부모에게서 못 받은 것을 충족시켜 줄 것만 같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부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구애의 기간 동안에 애인들은 서로의 욕구에 민감하고 그 욕구를 맞추어주는 행동을 많이 하죠. 다정함, 또 관심을 원하는 배우자에게 매일 카톡을 보낸다던가, 또 속 깊은 배려를 원하는 배우자에게 집안일이나 여행 계획을 먼저 세운다던가, 인정을 바라는 배우자에게 칭찬과 지지의 말을 한다던가, 구애의 기간 동안, 애인의 기간 동안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어머니상을 원하는 남성이 연상의 여자를 구한다던가,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매우 유순한 남성을 구한다던가, 이런 것이 모두 다 가능하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이러한 상태가 최고조가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이 온전히 치유되고 채워질 것만 같은 그런 충만함을 배우자에게 느끼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소유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잘해주던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따라서 점점점 서로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을 안 마시는 남자를 무조건 선택한 여성이 있다고 쳐봅시다. 결혼 후에는 그 남편이 게으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지나치게 쪼잔하거나 이런 것들, 단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머니 같은 여성을 아내로 삼은 줄 알았더니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하거나 지나치게 내 마음을 침범하거나 낭비벽이 있을 수 있죠. 내 아내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분한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정말 결혼할 때는 서로 지진이 나도 마음을 의탁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일 보는데 거기까지 쫓아 들어와서 주스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정말 아내랑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죠. 내가 연애 시절에는 못 본 상대방의 결점이 커 보이면서 이전에 충족되었던 마음이 상대방의 결점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것 같은 분노나 억울함, 슬픔, 권태 같은 마음이 쌓여가죠. 이소라의 그 노래 중에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요가 이러한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죠.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나도 부모에게서 결핍된 것이 있지만 상대방도 부모에게서 결핍된 것이 있죠. 그리고 이 둘은 결코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싸우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또 서로 심각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부부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수, 포수 커플입니다. 흔히 공격, 위축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갈등의 양상이 투수와 포수인 셈입니다. 투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공격적이고요. 배우자의 어떤 심리적 마음의 경계를 침범하는 걸 그냥 의식도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은 좀 제쳐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말을 듣습니다. 스스로 상처가 받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투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의견이 상대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더욱 고압적이거나 더 공격적이거나 더 전투적이 되죠.
이 경우 한 사람은 부부관계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요. 한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뭐 아내가 황혼이혼을 청구한다던가 이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갈등 양상을 보이는 커플은 투수 커플입니다. 이 흔히 공격 커플이라고도 하는데요. 평상시엔 아주 잘 지냅니다. 하지만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강렬히 비난하고 욕을 하고 배우자에게 명확히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커플이죠. 죽자고 싸우고 서로 요구하고 불평이 많고 비난하기식 대립이 흔합니다. 경쟁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투사를 해서 미움을 던져서 격렬하게 싸우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는 위축 커플, 포수 커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갈등을 피하고 서로 속 깊은 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보통 섹스리스 커플도 많고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커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위협적인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무의식 중에 불만이 쌓이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러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부부관계 양상을 좀 이렇게 깨달으신다면요. 나의 애착의 역사와 이런 부부의 갈등 양상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형용사 3가지 정도를 적어봅시다. 부모님의 관계를 바탕으로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배우자와의 지금 관계에도 적용시켜 봅시다. 배우자는 어린 시절 나와 달리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까? 배우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린 시절 무엇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배우자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와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 그리고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한 가지와 내가 가장 배우자에게 싫어하는 한 가지를 결정해 보십시오. 서로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는 만족을 시켜주고 해줘야 되고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유지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적어도 맞교환이 되고 충족이 되어야 부부 생활은 견뎌내거나 유지가 되죠. 예를 들어 봅시다. 대가족 안에서 자란 남편은 서재와 화장실 안에서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를 가장 바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재가 없다면 화장실이나 차 안에서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 바라죠. 이럴 때는 아내는 적어도 이 공간만은 침범해서는 안 되고 그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자신만의 공간 안에서 머물도록 해줘야 할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부모에게 엄청 사랑받고 과잉보호를 받았던 아내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마 이 경우에 아내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남편이 꼭 함께 와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내의 의존 욕구 한 가지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부부관계가 원활해지죠. 이러한 욕구들이 서로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부부간의 안정애착은 매우 힘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부부간의 애착이 손상이 간 경우를 애착 손상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늘 투수, 포수로 역할이 고정되어 있고 또 서로 간의 불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착 손상을 메꾸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배우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지도 않았겠죠? 이걸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방어적인 태도를 접습니다. 역할을 바꿔 보세요. 늘 포수를 했다면 이번엔 투수를, 늘 투수를 했다면 이번엔 포수를 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말을 좀 들어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행동이 또는 무관심했던 어떤 행동이 이 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하고 책임을 져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할을 바꿔보세요. 투수는 포수 역할을 하고 포수는 투수 역할을 합니다. 말하던 사람이 듣고 들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배우자에게 가한 고통을 충분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단어로 후회감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간 당신 의견 무시하고 너무 소리만 질러서 미안해 라든가, 입덧이 심한데 혼자 집안일 다 하게 해서 미안해 라든가,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고집세고 권위적이라고 말해서 미안해 라든가, 외도나 도박을 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아마도 물질적 보상도 필요하겠지요. 넷째, 배우자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지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해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서 잘해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를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학대당했다던가, 성적으로 완벽히 무관심하다던가, 외도, 폭력 등으로 결혼 생활을 애써 참고 유지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내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혼을 못하냐고요? 부부관계는 끊어져도 사람들이 더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어떤 대인관계에도 0대 100의 관계는 없어요.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자동차 사고와 달라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벽히 가리기가 힘듭니다. 끝으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죠. 근데 그 유명한 첫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즉, 연인 시절의 사랑은 흘러갔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지만 그 기억이, 연애의 기억이 현재의 부부관계를 보장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부부관계도 변해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결국 노후에 남는 것은 고독이라는 형벌일 뿐이죠. 부부관계의 대원칙은 상호 호혜성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상대편의 가장 귀한 것은 받아주는 상호작용 말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부부관계에 투자해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배우자가 내 편이라면 나는 이 지구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부부관계, 부부갈등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